실거래가 신고를 네. 30일 내로 하겠다. 예. 이건 우리 애청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층이. 네. 그렇죠. 이제 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스트레스지. 이거 완전 쇼킹이에요. 30일 내, 60일 내. 이거 사실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60일이라고 해서 해놓은 이유가 이게 중간에 자꾸 바뀌거든. 근데 그 부분은 네. 사실 중개업자는 할 만해. 내가 생각할 때. 뭘 해?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60일에서 30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거래가 신고를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걸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땡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중개업자가 중개를 할 경우에는 중개업자한테 의무가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당사자간 거래를 할 때는 쌍방에게 의무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도의 가장 큰 무서움은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과태료가 적지 않아. 장난 아니에요. 과태료가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신고 안 하면 그거에 따른 페널티도 크고요. 네. 그래서 되게 나름대로 무서운 규제인데 이걸 30일 이내로 줄이면 중개업자 지금 가서 구청 가서 신고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본인인증서 가지고 PC 안에서 신고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출하면 해서 신고 필증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옛날에 제도 도입 초기에는 60일 정도 뭐 그때는 할아버지 복덕방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개인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 구청 직접 가가지고 내고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일단 그냥 계약서 쓴 내용대로 해가지고 넣고 하면 되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 이런 거 있잖아. 남편 명의로 할지 제 명의로 할지는 모르겠으니까 특약사에다가 예를 들어 썼다가 공동 명의로 할지 나중에 이제 뭘로 할게 보통 잔금 때 가서 정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그러면 이제 신고 안 하고 좀 기다렸다가 결정하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하실지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변경 신고하면 되잖아. 사실 일이 귀찮아지는 거지. 안 돼요. 변경 신고. 왜? 네. 매수자가 바뀌는 거는 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다시 해야 돼요. 취소하고. 네. 그리고 해제 사유도 넣어야 되고 복잡해져요. 그렇게 가면 매수자가 바뀌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계약과 잔금까지의 기간이 통상 1개월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0일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말씀하셨던 내용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도 있어 하다 보면 중도금 일자 바뀐다든지 중도금 내용 바뀐다든지 사실 뭐 잔금 명의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중도금 바꾸고 그런 거는 잔금 일자 변경된다든지 그런 거는 중간에 편의에 의해서 수정 변경하면 되잖아. 편의에 의해서 귀찮지. 신고 다 해야 되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하면 되지. 귀찮긴 하지만 일단은 공인중개사들한테 의무가 너무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한 번 신고해놓으면 한 번 수정 변경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고 한 번 신고만 하면 일단 과태료 부분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매수자가 이름 바꿔달라고 한 건 말 그대로 매수자 책임인 거니까 맞아. 그냥 계약서 쓸 때 한 것대로 하고 법이 바뀌어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우린 신고했다라고 하고 그건 나중에 풀면 되는 문제니까 하는데 문제는 이거야. 서울은 네. 익숙해. 대도시는 익숙해. 그럼 어디가 문제냐면 네. 어디 군 네. 가서 야, 니 와라 해가지고 같이 가서 뭐 가족간에 뭐 매매 또 친척간에 한다든 동네에서 뭐 한다든 거 이런 거 할 때 아니 무슨 한 달 동안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모른단 말이야.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지역에 이런 사람들은 한 달 안에 해야 되는 거 몰라. 계약서 먼저 했는데요 해서 보니까 가서 보니까 명시적으로 이거는 실거래 법률 위반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 작년 6월까지 네. 이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납부된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226억이에요. 그 중에 나도 있어. 나도 내봤어. 하루 신고해야 돼 날짜다가 늦었다 그래가지고 하루 늦어서 이거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때 150인가 500인가 냈던 거야. 장난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장난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실거래가 신고 날짜는 진짜 맞아. 피눈물 나. 자, 그래서 이제는 빨리빨리 신고를 해야 빨리빨리 집계가 되고 집계가 빨리빨리 돼야 정책도 좀 더 선제적 대응을
선제적은 아니죠. 시간을 좀 땡겨서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땡기는 건 다 저기가 얘기하는 거잖아. 뭐야? 소유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 뭘 매도인들. 못 땡겨. 실거래가 땡겨달라고. 왜냐하면 빨리빨리 신고가 돼야지 지금의 적정한 가격들이 공시가 된다. 요청하는 거잖아. 수요자들이 요청하는 거잖아. 수요자들. 그러니까 집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 이거 제도 개선하라고 일주일 이내 신고하라고 맨날 그러잖아. 왜? 왜? 우리 아파트 싫은데? 비싸게 올라간 거를 빨리 드러나게 하라 이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제도가 이게 변경되는 시가를 제대로 맞아, 반영 맞아. 못한다. 사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중개업자들이 신고 빨리 안 하고 우리 아파트 가격 올라간 지가 언젠데. 가격 더 올라가서 거래돼서 됐는데 이놈들이 신고 안 해서 네. 그거 안 떴으니까 다른 주민들을 혹세 무민한다고 이놈들이. 그 실거래가 신고의 부작용이잖아요. 그거 사실. 그거 사실 이거 되게 심각해 이거. 옛날에는 모르니까 실제 얼마가 됐는지 소문만 가지고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가 보다 했거든. 요새는 실거래가 신고가 빡 찍혀버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웃기고 있네. 여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진짜 옛날에는 부녀회가 어떤 그런 정보들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지역별 단체 채팅방 이런 것들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무슨 집이 얼마에 팔렸어가 동네 부동산보다 소유자들이 더 잘 알아. 바로 그냥 딱 몇 동 몇 층 얼마에 팔렸어요. 자기들끼리 딱 공유가 되고 그러면 그 금액이 팔렸으니까 나는 얼마 정도 매도 호가를 받아야겠다. 자기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진짜 10년 전에 비해서 정보의 흐름이 너무 압도적으로 빨라.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확 네모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보면 그죠? 그래. 규제는 지금 보면 정보를 여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60일에서 30일로 땡긴다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부작용이지. 정보가 돌아다니는 거를 차단하겠다 또는 이제 담합행위 뭐 이런 식으로 봐서 단톡방이라든가 커뮤니티들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에 넣겠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규제하는 발상이 나올지 사실 좀 그것도 궁금해. 어떻게 그걸 잡을까? 앞으로 나올 결국 대책에서 공인중개사만 때려잡겠죠. 일단은 의도 자체가 불순해.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래더라? 거기에 뭐 동조하는 그 공인중개사들 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 편승한 현승아. 집주인의 호가 담합이나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고 중개업자가 편승한 게 아니거든 이거.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편승하는 있어요. 사람도 있어. 집주인인 공인중개사. 그건 너무 과장됐다. 농담입니다, 농담. 우리 예전에 자전거래 얘기했었잖아요. 네. 자전거래 관련된 것도 이번에 뭐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자전거래가 결국 공인중개사가 끼지 않고 자기들끼리 거래해서 신고. 뭐 한 것처럼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 신설해서 자전거래 했다가 니네들 걸리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확실하게 이거는 묶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 바뀐 게 자금 조달 계획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특히 이제 증여 부분이랑 뭐더라, 뭐 사채. 기존 주택 보유 현황을 입력하래요. 기존 주택 보유 현황을 입력하래요.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뭐였냐면 그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들 중에 회사에서 직원들 사원들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저리로 돈 빌려주는 게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다 신고하래. 그것도. 그것도. 그럼 이게 잘못하면 직원들한테 잘못 돈 빌려주면 근데 이것도 회사 자체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거 같아. 이게 지금 요번에 실거래가 신고할 때 얼마 이상 그것도 이제 투기과열지구 이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자금 그러니까 조달 규제가 네. 생기는 지역에서는 네. 돈 흐름들을 그렇게 봐서,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일일이 다 모든 건들을 체크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항목을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쭉 이제 자료들 DB들을 쌓아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어떤 거래 매수자 건들이 딱 자료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체크하기 위한 어떤 항목이 체크되어 있는 매수자는 자금 흐름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그런 거를 나름대로 DB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있어요.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이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 기간, 잔여 기간, 그리고 세입자의 권리를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게 결국은 5% 증액 제한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증액 제한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5% 이내에서만 증액될 것이냐, 혹시 꼼수로 부리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변경하겠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아이고 중개업자 일하기 힘들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잖아. 저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공인중개사이신 분들, 네. 실거래 가시고 30일로 당겨지면서 바짝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또 그런 거 있죠.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 사실 공인중개사가 물어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물어봤는데 협조를 안 하면 당사자가 신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표님 그런 거 해야겠다. 매매계약서 작성 실무, 임대계약서 작성 실무,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계약서 작성 실무 이래가지고 특강해야겠다. 여기는 무슨 칸 뭐 쓰시고요. 네오비에서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러세요? 이미 준비하고 있어. 이미 벌써. 준비하고 있어? 네, 특강. 자, 내용 자체가 워낙에 과태료 네. 맞지 않기 위한 실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권리관계에만 문제가 없으면 특별하게 저희가 없었는데 이제는 권리관계하고 상관없이 이거 뭐 행정관청 무서워서 뭐 과태료 안 맞기 위한 계약서 작성 실무. 네, 그 사실 제가 방송에 타고 확산되면 안 되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요새 정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진짜. 아니 연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챙긴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무슨 놈의 계약 하나 하는데 서류를 5-6개씩 다 열람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아니, 재개발 재당첨 제한 물건들 이런 것들 또는 조합원지 양도 금지 적용되어 있는 물건 예외 규정에 따라 물건 살려고 하면 더 환장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는 이런 얘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가족관계증명서 떼오라 그래서 네. 사람마다 다 확인해서 집 있어요? 다 확인하고 그 전화로 확인한 거 어떻게 믿어? 지방세 낸 걸로 확인해야지. 서류도 봐야 되는 것도 많고 무슨 변호사야 변호사. 그것도 이제 그런 소송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네. 무슨 회사 합병이나 이런 거 보듯이 서류 봐야 되는 것처럼 서류들 많이 봐야 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참 힘듭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변화와 시행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이제 긴장하고 계시다가 이제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떨어지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국토부발 대책까지 나와서 공인중개사법 개정되면 이렇게 양식 나오고 하면 이렇게 쓰세요 하는 거 영상을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하시고 그걸 갖다 영상으로 담아서 서식이랑 포함해서 예시랑 해서 네오비 아카데미 비즈 아카데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 그러면 주변 네. 분들 나도 보라고 할게. 아, 저거 강의하셔서 저걸로 공부하세요. 규제가 원래 강사들 돈 벌어주는 거야. 규제를 피하려고. 그렇게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일단은 사실 소득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지출을 막기 위한 거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어떤 방어적인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지금 현재 다양한 변화들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식의 변화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분양에 관련된 이야기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 무주택 기간에 대한 요건 강화. 그래서 당첨되고 계약한 거는 기존에는 주택수로 간주를 안 했는데 이제는 분양권 입주권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면 그때는 주택 소유로 인정하겠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에서 빼고 니들은 다른 주택을 받을 때 못하게. 좀 바람직한 것 같잖아요 이거는.
그동안은 전매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무주택이었죠. 계속 무주택이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받아서 팔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분양 시장이 좀 관리가 될까요? 근데 그것도요. 네. 사실 이제 경기 안 좋으면 또 풀어주거든요. 제가 보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보겠다는 건데 경기 안 좋으면 단기적으로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경기 안 좋을 때 우리 잠깐 얘기해 보면 경기 안 좋을 때는 제발 가져가 주세요. 청약 청약 통장 없어도 없지. 돼요. 그냥 가져가 주세요. 심지어는 사시면요 양도소득세 면제해 줄게요라고까지 했었어요. 지금 당장 뭐 울산이나 창원이나 이제 경남권에서 당장 이제 닥칠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어떻게 미분양을 털어야 돼. 입주하는데 어제 기사 봤더니 어디더라? 분양할 때 청약 경쟁률 97대 1이야. 비슷한 시기에 서울 청약 경쟁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네. 입주할 때 가니까 다 마이너스 피. 어디가? 창원이었나? 창원. 아니, 울산, 창원. 예. 네, 이쪽 거제 뭐 거기다가 좀 더 확산돼서 부산 이쪽은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에 입주할 때 미분양 잔금 안 들어오면 건설회사 문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부산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발표되는 정책화는 좀 반대적인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은 그래서 미분양 관리 지역에 대한 부분 얘기가 이번 대책에 좀 나왔는데 뭐 그렇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이제 아마 왜냐하면 지금 사실 떨어지는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올랐던 게 조정받거나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니까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약간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대책을 세우긴 하겠죠. 지금은 사실 문제인 거는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 지역이 문제인 거죠. 이게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지면 또 얘기 나오는 게 그런 얘기 나와요. 뭐 누구를 위한 혜택이냐 이거지. 건설에서 살리려고 시민들의 하긴 또 혈세를 받아다가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 그런 네. 얘기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꺼내기에는 카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언젠간 나올 거다 그래도. 그래도 뭐 이루어지긴 해야 되겠죠. 네. 자,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공급 대책 뭐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공급 대책 얘기하자면 끝도 없이 많아. 내일 모레 얘기하는 걸로. 오늘 이것도 1시간 해야 돼. 아 그래요? 내일 모레 얘기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발표가 이제 날 거니까. 왜냐면 날 지금 거니까. 우리가 예상인데 네. 이제 내일 나올 건데 네. 방향이 이제 서울시랑 국토부랑 누가 이겼는지 서울시가 지금 이긴 것 같아. 언론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네. 서울시가 그린벨트 안 풀겠다. 네. 우리 그린벨트 안 풀고도 서울시 안에서 이런 유유부지들 활용하면 주택 이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 제시를 했으니까 국토부도 어떤 그래도 그린벨트인데 이제 그린벨트가 경기도 쪽은 압박해서 경기도 물량들은 갖고 나올 것 같고요. 서울 물량들은 사실 그래서 서울 안에 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지역별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그 얘기하자면 많으니까 나오는 거 봐서 그러니까 소장님은 공급에 관련된 얘기가 이번에 대거 요번 나올 것이다. 원래 지난 9월 13일 날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할 때 그 오른쪽에 김현미 장관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있으면서 저는 9월 21일 날 얘기하겠습니다. 공급 대책은 요번에 못 하고 그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할 거예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공급에 관련된 부분은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9월 13일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총평 하나 해주시죠. 절반의 대책이고 유주택자가 집 더 사지 마라. 혜택 없다. 결국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서 또 전방위로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매물이 막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좀 이렇게 정보가 막 흐름이 빨라지거나 담합하거나 사실 저는 담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경제를 망치는 행위죠. 네. 시장을 망치는 행위죠. 근데 그런 부분도 뭐 막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규제할 건지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사실 그게 담합인지도 저는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요를 누르다 보면 늘 있어 왔었던 게 풍선 효과잖아요. 풍선 효과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 같다. 풍선 효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우려스럽거든요. 우려라면 우려고 좋다 그러면 좋고, 네, 뭐 두 가지 양쪽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얘기인데, 수요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누르다 보면 풍선 효과에 의해서 타 지역도 전부 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해서 전국이 투기판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네,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또 곧 나오게 될 부동산 대책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